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저러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러는지 투명하게 알고 있을까? 가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현재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 그리고 문재인 추미애 이 두 조 간의 이 싸움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저는 둘 다 엄청난 상처를 입고 끝날 것 같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대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대로 이 이전 투구에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제 이걸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948년 체제 내에 있는 조직과 이 1948년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조직 간의 싸움이 현재 검찰과 법무부 간의 싸움이다. 지금 1948년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다른 말로 주사파 세력이라고 불러도 된다. 이 주사파 세력과 윤석열, 이명박 이런 주사파와 관련이 없고 1948년 체제 내에 있으면서 합리적인 기술자를 표방했던 사람들이 같이 탄핵에 임하면서 한때 동지가 됐지만 이제 다시 각각의 본질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탄핵 세력이었던 이 두 그룹은 결국은 심각한 권력 투쟁에 뛰어들어서 이전 투구를 벌이다가 윈윈이 아니라 루즈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치는 어떻게 되나?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이 1948년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여 차례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한국의 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1948년 체제의 위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아마 오늘 제 강의만 들으시는 분은 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예전에 했던 강의들을 쭉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인트 폴 고전인문학교에서 했던 강의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윤석열 그룹과 문재인 추미애 그룹 이 두 그룹을 좀 나눠서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먼 길을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는 오늘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연구는 결국 탄핵 연구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술자다. 검찰 내 FBI 국장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탄핵 국면에서 국정농단 특별법과 박근혜 대통령이 준 84조 기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수사에 임했다. 그리고 강범위한 국정농단 피해자를 양산했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가해자가 됐다. 하지만 지금 현실 자신을 임명한 권력과 또 한 번 싸우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검찰 조직 내 FBI 국장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문가고 기술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고 좀 하소연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 강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까 이제 해답을 내기 위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중권 연구, 윤석열 연구 이 두 분이 뭐 연구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가? 대단해서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 두 분이 존재하는 방식이 좀 특별한 건 맞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이익에 봉사한다, 뭐 자기 밥벌이에 봉사한다, 잘 먹고 잘 살기 원한다, 누구나 다 뭐 돈만 주면 매수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속물이다, 뭐 이런 차원으로만 얘기를 하면 인간 다 거기서 거기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대체로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또 확인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대체로 다 속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 뭐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 뭐 이런 식의 사명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굉장한 지식인은 아니죠. 진중권 예전에 그 변희재 씨랑 했던 그 사망 유의를 보니까 일단 이 안보 문제, NLL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가 잘 되어 있지 않았고 또 그 장수 소장인가요? 두 분하고 또 싸울 때도 그분하고 싸울 때도 경제 지식이 뭐 많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사건 지금 코로나 사건에도 개입을 하는데 들어보면 좀 이상해요. 저는 이 사람이 모든 분야에 뭐 통달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미학자답게 정치 현상도 미학적인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 그건 평가할 만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도 속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속물만은 아닌 것 같다. 이분 나름대로 검찰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 같은 것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특수한 한국의 상황이 이 사람을 또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이런 위치는 여전히 전문가, 기술자에 가까운 관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싸움이 전문가, 법률 전문가, 수사 전문가, 이 검찰총장과 문재인, 추미애, 기타 주사파 정권과의 싸움이 어떻게 일단락이 될까? 여러분 이거 정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지금 끝까지 따라오실 분은 조금 더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속물이 아니라고 할 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좀 자각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지식인이라면 또는 이 국가를 위한 어떤 이 마음이 있다. 애국자라면 자신의 숙제로 먼저 1910년 나라를 잃었을 때부터는 나라를 찾겠다.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기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뭐 상해나 중경을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와이나 뭐 아니면 미국 본토로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소련으로 가기도 하고 뭐 각각 다른 이제 생각이나 이런 걸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나라를 찾겠다라는 건 공통이었겠죠. 그리고 45년에 일본의 패망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는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고 했는데 치열한 전쟁이 있었죠. 이때 뭐 여운형계도 있고 박헌영계, 김일성계, 뭐 각종 이승만계, 각종 이런 그 입장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까 했는데 1948년 정작 만들어진 체제 경쟁의 제자 틀렸죠? 이건 제가 틀린 거 아닙니다. 체제 어이예요. 그 1948년 체제라는 것은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한은 대한민국 이렇게 경쟁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자신들도 근대 산업화, 공업화 이런 거 시도했다고 보고 그러나 압도적으로는 적화통일, 자신들의 민족 해방 뭐 운동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 적화를 획책했고 남쪽은 국가 과제로 산업화 그리고 자유화, 사실은 민주화라고 부르는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더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민주화 세력은 자유화가 아닌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현재 문제가 벌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민주화가 자유화의 의미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70년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반공 노선으로 공산주의와 대적하고 북한과 싸운 그 공적을 인정할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정권뿐만 아니라 소위 범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난 현대사에서 공산주의를 막고 또 적화를 막고 반공 노선을 견지했던 사람들을 적폐라고 부르거든요. 알고 봤더니 민주화가 자유화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게 됐는데 1988년부터는 여러분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88년에 남과 북이 세력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남쪽은 경제력이 이때부터 세계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급격하게 꺾여서 망하기 시작했거든요. 망한 정도가 아니라 수백만이 굶어 죽기까지 했죠.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은 북한은 김일성 왕조를 이뤘다가 개인 우상화의 결과로 그 사회를 합리화시키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신정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신정체제로서 사람들의 자율성을 깎아먹어서 결국은 배급 기다리다가 사람이 굶어 죽기까지 하는, 그리고 엄청난 아사를 겪으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우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그런 게 북한이라면 남쪽은 이때부터 엄청난 수준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남쪽은 사실은 이 경제에 있어서 압도적인 승승장구를 통해서 선진화를 깼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진화. 북한에서는 우상체제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합리화로 간다면 남쪽은 더 멋진 나라, 거의 미국, 유럽, 일본 이상 가는 선진화를 이제 국가적인 과제로 또는 지식인이나 아니면은 애국자나 이런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것에 관심 있는 것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고급지게 또 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제 포인트인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굳이 분류를 하면 선진화 계열에 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표를 통해서 이것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표가 지금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표를 각 대통령 단위로 이제 제가 바꿔서 설명을 했는데요. 크게 산업화 민주화, 워낙은 이제 이 민주화가 자유민주화였죠. 자유민주화, 이 두 가지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세력으로 분포가 돼 있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이들을 민주화 2로 제가 썼죠. 민주화 1은 보수를 표방한 김영삼, 민주화 2. 근데 지금 민주화 3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 여기엔 종북까지 포용하겠다라는 세력이죠. 지금 제가 1948년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사람들을 이 민주화 3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사실은 진보고 민주화 세력이지만 1948년 헌법 체제를 아주 눈에 띄게 허물려고 그렇게 가감한 시도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 소위 386들이 아직은 애송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수준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는 1948년 체제, 헌법 체제가
허용하는 것들 안에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공산주의를 또는 사회주의를 과감하게 인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산업화2라고 했지만 민주화 1과 겹치는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보수지만 예전에 방공산업화 세력, 이 사람들을 아주 촌스러운 사람들, 선진적이지 못하고 후진적인 사람들 이런 식으로 배타시했거든요. 극우라고도 부르고 극우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명박 대통령도 제가 한번 만나봤거든요. 이 산업화2 세력하고 민주화 1, 민주화 2, 민주화 3 다 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 대통령이 되실 때는 여러 가지 정책이 참 진보적이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장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나중에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어떤 대통령하고도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예전 방공산업화 세대의 상징으로 다시 부상이 됐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이상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도 당신들이 이 대한민국을 공동체로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처음으로 한반도가 새로운 현상 타파, 민주화 3, 종북도 포용하자고 하는 세력들은 현상 타파는 좋은데 연방제로 하자, 북한도 포용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현상 타파를 선언했거든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아마 이분이 탄핵으로 희생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집안 때문에 일어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가 다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각 대통령이 자기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감당했나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문재인 정권은 종북 세력, 김일성 세력까지 포용하자라는 1948년 헌법 체제가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갖고 왔고 도전하고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까지도 허용해달라라고 이제 이 나라에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현실화시키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은 합리화 세력, 선진화 세력, 좀 더 이 사회를 선진화시키겠다, 더 고급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진화 세력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단적인 세력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윤 검찰총장이 문제가 없느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표를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대화 또는 근대화라고 부르는 이 현대 또는 근대화 혁명의 여정 속에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남북한이 모두 합해서 근대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때 지금 윤 검찰총장의 검찰이 개혁의 과제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문재인 추미애로 대표되는 민주화 3, 1948년 체제가 허용하지 않는 이미 이단화 세력, 정통 대한민국에 허용하지 않는 이 세력과 윤 검찰총장 간의 투쟁이 한 축에 있다면 또 다른 축의 과제가 존재한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 하나를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에 있어서 결국은 민주화 3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민주화가 뭐 그 공산화죠. 공산화에 가깝죠. 이 사람들이 현재 자신들을 어떤 곳에 위치를 짓고 있느냐. 중국, 북한 쪽에 위치를 짓고 있고 한국, 일본, 미국 여기에 위치를 짓고 있지 않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려워질까 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일단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근대 프로젝트에서 서구 제도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표현한다면 제도로서의 근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로서의 근대고 뭐고 나라를 달라 우리나라를 찾겠다.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도 근대화 세력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근대화 독립운동을 통한 반제국주의로서의 근대 이 라인은 굳이 따지면 민족주의 계열이 있고요. 공산주의 계열이 있고 또 아나키즘, 뭐 신채호 스님 같은 아나키즘 계열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 제도로서의 근대와 민족주의에 입각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최근에는 공산주의나 아나키즘도 상당 부분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이 근대 프로젝트를 근대주의와 또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통해서 수행을 했는데 1945년 패전을 통해서 이것이 좌절을 되면서 1947년 메가더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메가더 헌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별명이죠. 일본 47년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 이전과 이후는 크게 다른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런 그 근대주의 입장은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도 일본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일본이 갖고 있는 일본 헌법 1장은 천황이지만 천황의 권력을 정치 권력을 이제 배제하는 장이고 그 메가더 헌법 체제라는 것은 일본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걸 제가 F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또 일본의 근대주의 그리고 제도로서의 근대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심지어는 신채호 스님 같은 아나키즘 계열의 독립운동 뭐 의열단도 그렇죠. 김원봉 그리고 공산주의자들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좀 인정을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 시스템이 이런 제도로서의 근대 이런 것은 이데올로기상으로 배제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배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만들어준 제도를 거의 다 북한도 갖고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갖고 갔지만 이데올로기상으로는 배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정권이 이 대목에서 이상하게 대한민국 정통 세력과 같이 가지 않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독립운동을 했던 이 세 세력만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 북한하고 같이 가고 결국은 중국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목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윤 검찰총장 라인은 탄핵 때 무리한 일들을 벌인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될 것입니다. 진짜 뭐 건너자 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다 풀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제도로서의 근대라고 했는데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사법제도가 현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민법이 그렇고요. 형법도 그렇습니다. 형법. 실체법으로서의 형법이나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제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문제는 사실은 1948년 이후에 전개된 일본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새로운
개념 때문에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헌법과 미국의 형사소송법, 이 두 가지가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미국의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은 일본이 제도로서의 근대라는 개념 속에서 확립을 했던 민법이나 형법 체제에도 많이 스며들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사실은 인권 개념을 미국 헌법과 미국의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확립을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그리고 주사파, 범주사파는 미국 헌법과 미국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들어온 이 인권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좌파들이 인권 단어를 쓸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뭐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동남아 나라들에 가보면, 또는 동남아 나라들에 가보면 이런 아스팔트에 막 달구지도 다니고요, 뭐 렉서스나 벤츠도 다니고요. 같은 길에, 저는 예전에 그 연변에 갔다가 좀 놀랐는데, 이 도로에 소 달구지와 벤츠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의 좌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권 개념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Human Rights, 인권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금 검찰개혁 할 때 좌파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전부 인권이에요. 근데 인권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알갱이, 파르티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특정한 이데올로기,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다 죽여. 지금 한국이 그런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편 인권이 아니에요. 보편 인권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랑 생각이 같지 않은 그룹은 배제를 해. 계급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오죠. 여러분 요즘에 흑수저니 뭐 금수저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저는 경제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은 절대 빈곤 문제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 이상 계속 간섭하면 사람들의 정신이나 사람들의 품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금수저니 흑수저니 그 말 자체가 부모를 모독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이 다 계급 개념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게 일종의 공산주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권이 계속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저는 이런 공산주의의 흔적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윤석열 검찰 개혁, 검찰에게 권력을 뺏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이 얘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갈 텐데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지금 좌파들이 계속해서 검찰, 경찰이 인권 보호 집단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짓말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경찰과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관할하는 죄인을 잡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 중에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죄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거대 권력에 맞서는 그런 일들도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겁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좌파들이 검찰과 경찰을 인권 보호 집단인 것처럼 호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대신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인권 개념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고
형사소송법입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과 헌법은 미국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민법이나 형법이 일본이나 독일 대륙법 계통의 영향을 받은 것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이나 경찰이 다루는 인권과 세계 인권 선언의 인권과 또 북한이 말하는 인권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권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계속 속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1948년 체제라고 제가 얘기할 때는 그것은 세계 인권 선언에 입각한 체제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 나왔던 그 시기보다 몇 달 먼저 탄생한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천부 인권을 헌법으로 천명을 한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것은 신앙의 자유이고 언론의 자유이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런 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아주 희한하게 연설을 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이걸 좀 갖고 왔어요. 인권이사의 고위급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할 때 우리는 근본 코로나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간 중심 접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보는데 너무 먹먹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은 인권적인 사태가 아니고요. 인권 제한 사태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인권 개념이 고도화되어 있는 유럽 인권 협약, 유럽 인권 조약조차도 이런 문제는 인권 제한 사유로 적시를 해놨습니다. Public Safety라든지 아니면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돼 있죠. Health, 보건, 건강,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공공안전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인권에 대한 이해 수준이 여기에 머물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결국은 인권 개념을 좌파들이 헤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민주화 3이라고 표현했던 종북 세력까지 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문서를 가지고 인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어떤 교회 그룹에서 공부하는 자료를 제가 직접 갖고 온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공해 줬는데 지금 이 자료는 한국의 교회에서 인권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이 학습하는 자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교회 언론도 유지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해야 할 자주적 권리이다. 여러분 계속 읽어보십시오.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이다. 여러분, 세계 인권선언에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 이런 겁니까? 이것이 김정일 장군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994년 사람들 다 굶어 죽을 때 나온 자료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료를 대한민국에서 교회 조직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다 팩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민주화 세력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인권에 입각해서 경찰, 검찰 개혁하라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이 이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부터 돌아가서 법률가로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보아라. 나는 당신이 국정농단 사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 국정농단 특별법으로 휘두른 칼이 과연 정당했나? 저는 탄핵의 강부터 다시 건너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권 주장하는 이 파르티잔, 당파성, 빨갱이들은 자기 사람들만 인권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도 인권 얘기, 검찰개혁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최소한 박근혜 등등 그 당시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침해받은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모르십니까? 독수 독가의 원칙 모르십니까? 이것은 미국은 1791년에 이미 확립한 그런 원칙입니다. 수정헌법을 통해서 확립을 한 원칙이에요. 태블릿 PC, JTBC 태블릿 PC 없이 특별법이 가능했습니까? 만약 태블릿 PC가 미법한 증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독이 든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카톡 정보 왜 공개해 주지 않습니까? 다 덮을 수 있을까요? 지금 검찰 영장주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장주의는 개인의 인신 보호와 너무나 큰 관계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17세기에 이미 헤비어스 코퍼스라는 원칙을 확립을 했습니다. 자의적으로 구금되면 풀어달라는 영장 요구할 수 있어요. 청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님 도주 우려? 이런 말을 통해서 구속시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 얘기가 참 많은 어려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민주화 3이라고 하는 종북 세력도 포용하자고 하는 그 세력이 1948년 체제를 허물겠다라고 나선 이상 자신들의 통치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만둘 수 없겠죠.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특수부나 공안부나 이런 검찰에 대해서 무조건 도전하는 현재의 권력을 용서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1948년 이후에 발전시켜 왔던 형사소송법의 인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자들의 인권입니다. 보편 인권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그 인권 보호하는 데 있어서 불편부당했나? 이런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큰 덩어리의 이슈들을 제가 오늘 제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이 헷갈리고 아마 괴로웠을 줄 믿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는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 내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추미애로 대표되는 이 검찰개혁 세력은 사실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생각할 법한 공수처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올 수는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만히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기길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이 보건 이슈를 인권 이슈로 치환을 해서 인간 중심이라고 말할 때 그 인간 중심은 제가 보기에는 참 한심한 주사파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 중심 같이 느껴집니다. 이 정권에서 일하는 분들은 지금 완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달리면서 소달구지를 탔다가 렉서스를 탔다가 벤츠를 탔다가 공부를 너무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1948년 체제로 돌아오십시오. 노예를 해방하지 말자라는 세력이 졌다고 해서 다시 제도를 둘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잘못된 것들을 바꿔왔습니다. 1948년에 등장했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무리 깨뜨리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할 때 검찰 제도를 파괴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미국, 일본, 독일과 한국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범죄자가 훨씬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정말 원하신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권 원칙을 더 불편부당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지켜라. 예규를 만들고 현실 실행 가능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완해라.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갖더라도 기소권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고 수사한 검사가 동일하게 기소권까지 갖는 것은 대안을 마련해라.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하십시오. 마치 공산주의 혁명을 하듯이 공수처를 만든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는 이제 다 버리시고요. 우리 검찰이 조금씩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조금씩 발전해 온 것을 신뢰를 하십시오. 그리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탄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그 모든 적법 절차 위반, 윤석열 검찰총장도 결코 반성 없이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젠가 다시 한번 이 탄핵 사태를 반성함으로써 한 단계 법치의 격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현실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밝은 면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민주화 3이라고 말했던 공산화 세력들 이제 모두 돌이키시고 대한민국 선진화를 꾀했지만 대한민국을 지켜온 방공산업화 세대를 무시하고 적폐시하고 반동시했던 공산화 세력과 같이 길을 갔던 탄핵 세력들 역시 반성하십시오. 저는 지금 한국은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 정통 1948년 체제를 인정하고 다시 이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위 진보 세력들 1948년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원하십니까? 꿈을 깨십시오. 여러분이 전복될 것입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큰 단위의 이슈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들, 헌법
84조 문제라든지 65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저 나름대로 조금씩 풀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주제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왜 이런 숙제가 매주 오고 있는지 난감합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